누군가가 제시하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음모.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들이 속으로는 궁금해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부자들의 음모라는 것이죠. 저 역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어요. 왜 몇몇 사람들만이 부를 독점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과연 단순한 경제 원리일까? 아니면 정말로 감춰진 설계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 나레이션은 누군가를 특정하여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현실과 추측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런 주제들을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고 금융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부유한 가문들이 전쟁, 금융, 정치에 얼마나 깊이 관여해왔는지였습니다.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를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19세기 유럽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각국의 정부에 전쟁 자금을 대출해 주었어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는 영국 정부에 동시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들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빠른 통신 수단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전역에 가족들을 배치하고 전용 메신저 시스템을 운영했어요. 그 결과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런던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곧 돈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록펠러 가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통해 미국 석유 산업을 거의 독점했던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자세히 알고 나서야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록펠러 재단이 설립된 이후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요. 표면적으로는 교육과 과학, 의료 분야에 엄청난 기부를 하는 자선단체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일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런 재단들이 지원하는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교육에서는 화학 기반의 치료법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제약 산업과 연결되는 구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를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은행들의 컨소시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1913년 연방준비법이 통과될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당시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사이에 소수의 의원들만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추진한 핵심 인물들 중 상당수가 대형 은행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국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완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대 금융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명확한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항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세 회피 시스템이죠. 일반 시민들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빠짐없이 내야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어떨까요? 저는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을 통해 그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들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일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세무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로비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군요. 미국의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가 로비 활동에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구나.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도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모임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 CEO들이 모여요.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포럼의 참석자 명단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추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몇 개월 후 각국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디지털 화폐 도입, 탄소 배출권 거래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이슈들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등이 주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 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혹시 위기 자체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월스트리트와 정부 간의 회전문 인사도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 재무장관이 되고 정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다시 투자은행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패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같은 집단이구나. 이것이 과연 건전한 민주주의 시스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보예요. 그것도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 말입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미리 알고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미국의 언론 소유 구조를 살펴봤어요. 1980년대만 해도 50개가 넘는 미디어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콤캐스트, 디즈니, AT&T, 바이어컴, CBS, 뉴스코프 등 6개 정도의 거대 기업이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들의 주주 구성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이 모든 미디어 기업들의 주요 주주로 등장한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같은 투자자들이 모든 언론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들 언론사의 편집 방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일치된 논조를 보여요. 특히 경제정책이나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점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구제금융이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는 논조가 거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반대 의견이나 대안적 시각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가 보는 정보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사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 위치, 나이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영상이나 게시물이 갑자기 검색 결과에서 사라지거나 노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도 목격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팩트체킹 시스템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선의의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누가 무엇을 팩트라고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요 팩트체킹 기관들 역시 특정 재단이나 미디어 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 항상 중립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해봤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변화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키워드 매칭과 링크 수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신뢰도와 권위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었어요. 문제는 이 신뢰도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존 주류 언론사들의 기사가 상위에 노출되고 개인 블로거나 독립 언론의 내용은 뒤로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인터넷의 초기 이상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 걸까? 오히려 더 정교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정보 통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정 치료법이나 예방법에 대한 논의가 허위 정보라는 이름으로 차단되는 일들이 반복됐거든요. 물론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과학적 논의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그룹 같은 이름들이 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음모론일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기록들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구성원들이 실제로 사회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점 말이에요. 빌더버그 그룹을 예로 들어볼게요. 1954년부터 매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는 이 모임에는 유럽과 북미의 정치, 지도자, 기업인, 학자, 언론인들이 참석합니다. 참석자 명단은 공개되지만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저는 역대 참석자들의 이력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국가 지도자가 되거나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토니 블레어는 영국 총리가 되기 전에 빌더버그 모임에 참석했고 앙겔라 메르켈도 독일 총리가 되기 전부터 단골 참석자였어요. 우연일까요? 세계경제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40세 이하의 젊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출신들이 나중에 각국의 정치계와 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 등이 모두 이 프로그램 출신이에요. 저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보면서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각국 정부의 대응이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점이에요. 봉쇄 조치, 마스크 착용, 백신 여권 등의 정책들이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거든요. 물론 WHO의 권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이렇게 획일적인 대응이 나온 것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정책들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9년 10월에 이벤트 200일이라는 팬데믹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 세계경제포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가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팬데믹이 터졌을 때 시행된 정책들이 이 시뮬레이션에서 논의된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던 걸까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논의도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되었어요. 현금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결제를 확산시킨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금융 거래를 중앙에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일까? 아니면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걸까? 물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패턴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해결책들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한다는 점 말이에요. 더 많은 중앙 집권화,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의 수혜자는 항상 비슷한 집단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형 테크 기업,
다국적 제약회사, 글로벌 금융기관들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음모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그리고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저는 더 이상 하나의 출처만 믿지 않습니다. 어떤 뉴스를 봐도 누가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지? 하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특히 주류 언론과 대한 미디어, 해외 소스까지 다양하게 비교해보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정보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경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들에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통화 정책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양적 완화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는 누가 그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저는 이제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물론 많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에서 금, 은 같은 실물 자산이나 암호화폐, 부동산 등에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때 우리의 저축이 얼마나 가치를 유지할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네 번째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노력하고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이웃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글로벌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로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지역 사회가 튼튼한 곳일수록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반면 개인주의가 극단화된 곳에서는 사회적 분열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기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는 종이로도 백업해두고 현금도 어느 정도는 보관하고 기본적인 생활 기술들도 익혀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기가 나가거나 인터넷이 끊어져도 며칠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해두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정치 참여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치는 더럽고 복잡해서 관심 갖기 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할수록 그들은 더 편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기존 정치권이 모두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입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전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음모론자로 취급받을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깨어있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기죠. 한번 생각해봐, 이상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정도에서 멈춰요. 여덟 번째는 대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역화폐나 품앗이 시스템, 협동조합 같은 대안적 경제 모델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정보를 접해도 정말 그럴까?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하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들의 음모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죠. 분명히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그냥 음모론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모든 것을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추측이고 어떤 부분은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무시하고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 자체가 깨어있는 시민의 첫걸음이라는 점 말입니다. 부자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결국은 같은 인간이고 그들 나름의 논리와 목표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느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이거든요. 속고 있을 때는 무력감을 느끼지만 진실을 알고 나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고 같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요.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고 있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깨어있는 개인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점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변화의 주체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에요.